우리가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가면요. 보통 아주 명확하고 즉각적인 진단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엑스레이를 딱 찍고 확인을 하니까요. 네네. 의사 선생님이 그 삐죽하게 튀어나온 하얀 뼈 사진을 가리키면서 아, 여기 금이 갔네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막 불확실성이 확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러졌거나 아니거나 아주 깔끔한 이분법인 거죠. 맞습니다. 사실 공학이나 의학의 영역에서는 그런 명확함이 아주 자연스럽고 또 필수적이잖아요. 눈에 딱 보이고 또 딱 떨어지게 범주화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예측해야 하니까요. 근데요, 만약에 그 진단해야 할 환자가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라면 어떨까요? 아, 사회 전체요?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렇죠. 뭐 빈곤이라든가 불평등, 복지, 그리고 그 이면에 막 복잡하게 얽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세계로 한 걸음 들어서는 순간 그 선명하던 엑스레이 기계가 갑자기 딱 먹통이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진단과 정책의 풍경이라는 게 흑백 사진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온갖 변수들이 뒤엉킨 약간 진흙탕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에서는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이 진흙탕 속에서 길을 찾는 방법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도구죠. 양적 연구 그리고 질적 연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세상을 거대한 숫자의 흐름으로 요약해내는 양적 연구와 또 그 숫자가 뭉개버린 개개인의 숨겨진 맥락을 파헤치는 질적 연구를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짚어볼 텐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매일 뉴스를 통해서 수많은 통계나 여론조사, 정책 발표 같은 걸 마주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합니다. 이 복잡한 데이터들이 단순히 학자들의 두꺼운 논문집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결국 국가의 정책 기준을 세우고 우리의 삶, 특히 여러분의 지갑에 직결되는 복지 정책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은밀한 작동 원리를 해보는 거죠. 자,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기대는 도구, 바로 숫자의 세계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세상을 숫자로 요약하는 기술, 통계부터 시작해보죠. 우리가 엄청나게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려면 일단 요약을 해야 하잖아요. 요약이요? 네네. 사람들을 쭉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장 빈번하게,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값이 최빈값이고요. 딱 정중앙에 있는 게 중앙값. 그리고 전차를 더해서 사람 수로 나누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평균입니다. 아, 평균.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단어잖아요. 평균 점수, 평균 소득.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국가가 국민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을 짤 때 흔히 아는 그 평균을 써버리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 곤란한 상황이요? 아, 혹시 그 평균의 함정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극소수의 엄청난 자산가들이 그 평균을 완전히 왜곡해버리거든요. 아, 하긴 100명의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 있는 방에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딱 걸어 들어오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자산은 갑자기 막 1인당 수조 원이 돼버리잖아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와, 그렇네요. 나는 여전히 내 월급 그대로인데 평균만 수조 원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 복지 정책에서는 100명을 일렬로 세웠을 때 딱 50번째 서 있는 사람의 소득, 즉 중앙값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 사회의 실제 허리 위치를 정확히 짚어내는 거죠. 아,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뉴스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딜레마는 저희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요약을 했으면 그 다음은 비교를 해야겠죠. 이게 추리 통계의 영역입니다. 단순히 평균이나 중앙값을 구하는 걸 넘어서 이 집단이랑 저 집단의 차이가 진짜 의미가 있는 건지 따져보는 거군요. 네, 우리가 흔히 남녀의 임금 격차나 아니면 초졸, 중졸, 대졸 같은 학력에 따른 소득 차이를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뉴스 단골 소재죠. 근데 그 차이가 그저 우연히 발생한 건지 아니면 통계적으로 진짜 의미 있는 인과관계인지를 검증해야만 합니다.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때는 T-테스트라는 걸 쓰고요. 세 집단 이상을 비교할 때는 아노바, 즉 분산 분석이라는 도구를 씁니다. 오, T-테스트랑 분산 분석이요? 그럼 만약에 성별이나 지역 같은 그런 범주형 데이터들 사이의 연관성을 볼 때는요? 그럴 때는 카이스퀘어라는 검증 방식을 거칩니다. 이런 엄격한 과정을 다 통과해야만 비로소 이 데이터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와, 검증 단계가 엄청나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 통계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잖아요.
바로 회귀 분석, 레그레션 아닙니까? 오, 정확합니다. 통계의 꽃이라고 불리죠. 쉽게 말해서 어떤 결과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수많은 원인 변수들을 하나의 방정식에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득을 예측하는 방정식을 만든다고 가정해보죠. 소득이라는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교육 수준이나 근로시간, 성별 같은 여러 독립 변수를 공식에 넣습니다. 아,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나오나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도출되는 거죠. 소득은 30 더하기 50 곱하기 교육연수 더하기 10 곱하기 근로시간 빼기 5 곱하기 성별 이렇게요.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 공식을 가만히 머릿속으로 그려보니까 마치 요리 레시피 같아요. 요리 레시피요? 어떻게 연결이 되죠? 완성된 요리의 맛이 소득이라면 그 맛을 결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재료들마다 가중치가 다른 거군요. 교육이라는 재료를 1년 더 넣을 때마다 소득이 50만 원 오르고 근로시간이라는 재료를 1시간 더 넣으면 10만 원이 오르는데 특정 성별일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작동하는 식의 레시피요. 오, 아주 훌륭하고 직관적인 접근입니다. 그런데요, 그 레시피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요? 어떤 거죠? 그 방정식에 들어가는 재료들의 단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교육은 연 단위고 근로시간은 시간이고 성별은 단순한 범주잖아요. 아, 하긴 다 다르네요. 근데 이걸 숫자 크기만 딱 보고 교육 앞에는 50이 붙어 있고 근로시간 앞에는 10이 붙어 있으니까 교육의 영향력이 무조건 근로시간보다 5배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 컵으로 잰 밀가루 숫자 5랑 그램으로 잰 소금 숫자 10을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단위가 다르니까요. 정확합니다. 단위가 다르면 숫자의 절대적 크기는 아무 의미를 잃습니다. 코끼리의 200kg과 인간의 200kg을 비교해보면 확 와닿으실 텐데요. 인간에게 200kg은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초고도 비만이지만 코끼리에게 200kg은 정말 뼈만 남은 앙상한 수치잖아요. 맞아요. 숫자는 200으로 똑같아도 의미는 정반대죠.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는 이 고유한 단위를 싹 다 떼어내고 순수하게 상대적인 영향력만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라는 아주 중요한 세탁 과정을 거칩니다. 아, 단위를 없애버리는군요. 네, 그래야만 어떤 변수가 결과에 진짜로 가장 강한 타격을 주는지 평등한 링 위에서 겨룰 수 있으니까요. 모든 변수를 평등하게 만들어서 링에 올린다. 이거 참 멋진 말이네요. 근데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약간 근본적인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반론이죠? 이렇게 모든 단위랑 맥락을 다 벗겨내고 통제된 숫자로만 세상을 쫙 환산해버리면요.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사람들의 복잡다단한 이야기는 완전히 놓치는 거 아닐까요? 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사실 숫자의 세계에는 그 개인이 겪은 억울함이나 눈물 아니면 그 사회의 구조적인 차별의 역사 같은 건 전혀 담기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숫자의 한계를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질적 연구가 출발하는 지점입니다. 양적 연구가 막 주장하는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비판하는 거죠. 객관적 지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니 이거 숫자를 다루는 분들이 들으면 펄쩍 뛰시겠는데요? 네, 실정주의를 비판하는 시각인데요. 질적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숫자를 모으고 설문지의 문항을 만들고 범주를 나누는 그 기준 자체가 이미 당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이나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조직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설문지 문항을 만드는 사람의 편견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양적 연구가 변수들을 통제해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공식을 찾는 데 집착한다면요. 질적 연구는 인간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의미와 상징을 깊이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공식이 아니라 맥락을 해독하는 거군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장에 접근하나요? 객관식 설문지를 촥 돌릴 수는 없을 테고요. 아예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갑니다.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요. 관찰과 심층 면접을 끝없이 반복하면서 그 데이터 속에서 개념을 뽑아내고 마침내 하나의 이론적인 스토리라인을 구축하는 근거 이론이라는 방식이 아주 대표적이고요. 오호, 근거 이론. 또 다른 방식도 있나요? 연구자가 도시 빈민가나 갱단의 문화 깊숙이 들어가서 외부인의 시선이 아니라 그들의 시각으로 삶의 양식을 기록해내는 문화 기술지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와, 갱단 안에 직접 들어간다고요? 엄청나네요. 아, 그리고 누군가의 평생을 추적하는 생애사 연구들도 질적 연구의 중요한 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아주 탁월한 방식이죠. 제가 예전에 봤던 연구 중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나 사회적 편견 속에 살아온 성소수자, 특히 레즈비언 커플들의 삶을 다룬 생애사 연구들이 기억에 참말이 남거든요. 네, 그런 연구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만약에 국가가 이분들한테 그냥 당신의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결혼은 하셨습니까? 이런 객관식 설문지만 딱 들이밀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분들이 겪은 구조적인 고립이나 차별의 역사는 데이터에서 완전히 누락되었거나 그냥 기타 항목으로 치부되었겠죠. 네, 맞아요. 진짜 중요한 진실이 가려지는 거네요. 그게 바로 질적 연구가 가진 비판적이고 해방적인 힘입니다. 지배적인 역사적 기록에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하나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점이요.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요, 그저 유리창 너머로 현장을 지켜보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아, 관찰자가 아니면요. 대화 상대나 약간 공동 작가처럼 개입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연구자와 대상이 깊이 상호작용하면서 그 의미를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코퍼포먼스라고도 하죠. 연구자 자신의 감정이나 주관성, 공감 능력이 방해물이 아니라 현장을 해석하는 필수적인 렌즈가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또 딴질 하나 걸 수밖에 없는데요. 네, 편하게 말씀하시죠. 연구자의 주관이 그렇게 막 듬뿍 들어가고 대상자와 함께 의미를 막 공동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게 주관적인 소설이나 에세이랑 다를 게 없지 않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국가 정책의 근거로 쓰이려면 과학적인 엄밀함이 생명인데 질적 연구는 어떻게 그 신뢰성을 방어할 수 있는 거죠? 숫자만 믿는 분들이 흔히 던지는 비판인데요. 질적 연구를 단순히 감상문을 쓰는 작업으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쪽도 자신들만의 무섭도록 엄격한 잣대가 있거든요. 어떤 잣대죠? 일단 수백 페이지의 면접 녹취록을 그냥 쭉 읽고 마는 게 아닙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다 해체해서 의미 있는 키워드를 체계적으로 뽑아내는 코딩 작업을 거칩니다. 아, 컴퓨터 코딩할 때 그 코딩이요? 네, 데이터를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체계적인 과정이죠. 그리고 새롭게 수집된 데이터랑 기존 데이터를 쉴 새 없이 대조하는 지속적인 비교를 통해서 이론의 뼈대가 흔들리지 않는지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와, 수백 페이지를 그렇게 분석하려면 진짜 노동집약적이겠네요. 게다가 연구 대상이 다 인간이니까 그 깊고 민감한 상처를 다룰 때 데이터 수집 과정 자체도 엄청 까다로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구윤리위원회, 즉 IRB에 정말 가혹할 정도의 통제를 받습니다. 연구 참여자가 받을 수 있는 심리적 타격은 없는지, 동의는 어떻게 구했는지, 나중에 데이터 폐기 계획은 뭔지 등등 연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매우 철저한 윤리적 승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듣고 보니 질적 연구는 진짜 주관의 탈을 쓴 아주 치밀한 과학이네요. 자, 그럼 관점을 한번 싹 뒤집어 보죠. 아까 막 완벽해 보였던 양적 연구, 특히 그 회귀 분석 같은 통계들도 그냥 컴퓨터에 데이터 집어넣고 엔터키만 딱 누르면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당연하죠. 양적 연구 역시 그들만의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운 룰을 지키지 않으면 쓰레기 결과가 나옵니다. 통계에도 진단 과정이 필요한가요? 네, 회귀 분석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OLS, 즉 최소 제곱법을 돌리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기본 전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선형성입니다. 변수들 사이의 시너지가 아니라 직관적인 직선 관계가 성립하는지 보는 거고요. 아, 직선 관계. 약간 엑스레이 기계에 0점을 맞추는 작업 같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다중공선성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인데요. 이건 예측 모델에 넣은 독립 변수들끼리 너무 강하게 얽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변수들끼리 얽혀 있다는 게 정확히 어떤 상황이죠? 직관적으로 좀 와닿지가 않아서요. 그러면 우리가 국물의 짠맛을 예측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짠맛이 결과고 소금과 간장이 원인입니다. 네, 소금과 간장. 근데 요리사가 소금을 한 스푼 넣을 때마다 항상 간장도 정확히 한 스푼씩 동시에 냄비에 넣었다고 치죠. 나중에 국물을 맛보고 너무 짜졌을 때 이게 소금 때문인지 간장 때문인지 통계 모델이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둘이 항상 똑같이 움직였으니까 뭐 때문에 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변수들이 너무 똑같이 움직이면 수학 모델이 혼란에 빠져서 에러를 냅니다. 이걸 통계에서는 VIF라는 수치로 계산하는데요. 이 값이 4를 넘어가면 소금과 간장을 분리할 수 없다. 즉, 다중 공선성이 높아서 모델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변수를 수정해야 합니다. 오, 요리 재료들이 서로 너무 비슷하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군요. 진짜 속속 들어옵니다. 또 다른 조건도 있나요? 등분산성이라는 걸 확인해야 합니다.
통계 모델이 완벽할 순 없으니까 항상 예측하지 못한 오차, 즉 잔차가 발생하는데요. 네, 찌꺼기 같은 거군요. 맞아요. 이 잔차들을 그래프에 점으로 쫙 찍어봤을 때 무작위로 안개처럼 흩어져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잔차들이 좁아지거나 넓어지는 그 깔때기 모양을 보인다? 아, 깔때기 모양이요. 무작위가 아니라 어떤 패턴이 보이는 거네요. 네네. 그렇게 쏠리는 패턴이 보이면 이건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거대한 숨은 변수가 작용하고 있거나 모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와, 겉보기엔 화려한 그래프라도 그 속은 깔때기 모양으로 막 찌그러져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런 통계적 조건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 문제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통계 툴만 잘 돌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연구의 신뢰성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가장 흔한 두 가지 문제가 바로 연구비 횡령, 그리고 표절입니다. 아, 표절. 진짜 무서운 단어죠. 특히 타인의 아이디어를 가져올 때 인용 규칙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그냥 논문 맨 뒤에 참고 문헌 목록만 쫙 적어 넣으면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 저는 그냥 뒤에 목록만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후구의 논문을 참고했다? 이렇게 쓰는 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교성 연구자의 논문 내용을 인용한다고 치면요. 전체 아이디어가 아니라 특정 문장을 빌려왔을 때 반드시 본문 텍스트 안에 연도하고 정확한 페이지 수까지 핀포인트로 명시해야 합니다. 와, 완전 현미경처럼 분리해내는 거네요. 내 생각과 남의 생각을. 그렇죠. 이 깐깐한 작업이 학문의 투명성을 지탱하는 겁니다. 학술지에 논문 냈을 때 심사에서 거절당하거나 막 엄청난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고요. 이 투명성과 논리의 맹점을 메워서 논문을 더 낮게 만드는 필수적인 여과 과정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요?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학자들의 치열한 검증을 거쳐서 탄생한 완벽하고 순수한 연구 결과들이 우리 현실의 복지행정이라는 시스템에 딱 적용이 되어서 실제 사람들에게 돈으로 나눠질 때 과연 그 순수성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사실 거기서부터 거대한 혼란과 딜레마가 시작되죠. 실험실의 데이터가 현실의 전달 체계와 만나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줄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왜곡이 발생하거든요. 무엇을 줄 것인가의 문제라면 현금으로 줄지 아니면 뭐 서비스로 줄지 이런 논쟁 같은 건가요? 네, 대표적으로 과거에 아동수당을 처음 도입할 때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아동수당이요? 아, 그 부모들한테 돈 주는 거요? 맞아요. 정책 목표는 아동의 복지 향상이잖아요. 근데 초창기엔 부모에게 직접 현금을 쥐어주면 그 돈을 막 술이나 담배 같은 엉뚱한 곳에 쓸 거라는 강한 불신이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대신 바우처나 물품으로 주자는 의견이 엄청 팽팽했죠. 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가지 않고 정책 효과가 상실될 수 있다는 거군요. 지금은 현금 지급이 정착됐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플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이 한국에 부재한 것도 비슷한 맥락의 역사적 경로 때문입니다. 아, 맞다. 다른 나라들은 막 감기만 심하게 걸려도 쉬면서 국가에서 돈을 받는다던데요. 한국은 왜 없는 거죠? 서구 복지 국가들은 노동자가 아파서 일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상실을 보전해주는 현금 수당을 중심으로 제도가 발전했거든요. 반면에 한국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싸게 치료를 받게 해주는 요양급여, 즉 의료 서비스 중심으로 제도가 진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아파서 쉴 때 돈을 주는 상병수당은 사각지대로 남게 된 겁니다. 아, 시작점의 차이가 완전 거대한 나비 효과를 만들었군요. 그런데 저는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을 정하는 기준, 아까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 50번째 사람의 소득인 중앙값 있잖아요. 거기서도 엄청난 딜레마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아주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정부가 복지 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요. 실제 통계청 조사에서 나오는 국민의 진짜 중앙값 데이터랑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 소득 간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 그냥 통계청 진짜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다른 숫자를 발표하는 거죠? 바로 이론과 재정적 현실이 충돌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매년 치솟는 물가나 실제 소득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해서 기준 중위 소득을 한 번에 확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선이 올라가니까 수급자 수가 막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기준선 아래로 들어오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가 하룻밤새 수백만 명이 폭증하게 됩니다. 국가 예산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돈이 없군요. 네, 그래서 결국 정치권과 재정당국의 치열한 타협 끝에 현실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조금씩만 올리게 되는 정치적, 재정적 한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와, 통계적 합리성이 예산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거네요. 이 이론이 현실의 정치랑 만나서 변질되는 가장 드라마틱한 사례가 또 있잖아요. 기초연금의 역사 아닌가요? 네, 기초연금의 진화 과정은 정말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타협의 산물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죠. 원래 처음에는 10만 원이었죠. 맞습니다. 애초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5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 수학적이고 학문적인 설계로 딱 10만 원으로 시작된 제도였습니다. 통계적 근거가 아주 확실하게 출발했네요. 근데 지금은 30만 원, 40만 원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거대한 선거들을 거치면서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공약으로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계속 금액을 올렸거든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타협을 한 거죠. 아, 통계적 근거보다는 표심이 더 크게 작용한 거군요. 게다가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선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70% 언저리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70%의 턱걸이에서 받는 분과 71%라서 못 받는 분 사이에 모호함과 억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도적 한계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요. 합리적인 데이터와 통계로 시작된 정책 기준도 시대가 변하고 정치적 상황이 개입되면서 그 합리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준은 끊임없이 재조정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결국 우리가 내는 세금과 돌려받는 혜택이라는 건 이토록 차가운 통계 공식과 아주 뜨거운 정치적 딜레마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다리기에서 결정되는 거였네요. 오늘 우리는 양적 연구의 회귀 분석 방정식부터 질적 연구의 깊은 공감과 면접,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현실 복지 정책의 급여 기준으로 적용되기까지의 정말 복잡한 여정을 짚어봤습니다. 네, 이 과정들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뉴스를 보실 때 세상을 읽은 해상도가 한층 더 높아지셨을 겁니다. 축하드릴 일이죠. 자, 그럼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탐구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볼까 합니다. 아까 질적 연구를 코딩할 때 사람이 수백 페이지를 뜯어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이 질적 연구를 코딩해주는 AI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죠. 만약에 미래에 AI가 이 모든 복잡한 통계 처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질적 인터뷰 이면의 의미까지 완벽하게 분석해서 복지 정책을 짜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 아주 흥미로운 상상이네요. 인간 연구자의 그 주관과 편견이 마침내 완벽히 사라진 완벽히 공정한 복지 기준이 탄생할까요? 아니면 그 AI를 프로그래밍한 누군가의 편견이 정책의 뿌리에 영원히 박혀버리게 될까요? 이 오싹한 영혼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